우리 사회 핵심 정치 현안들을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장윤선의 이슈 토크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색다른 환경에서 만나는 건 또 처음이네요. 네. 거의 맨날 길거리에서 뵙다가 이렇게 네. 또 스튜디오에서 의원님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잘 지내시죠?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갔다가 컷오프 당하고요. 아픈 기억인데. 네. 예. 뭐 그래도 그래도 뭐, 말씀드려야죠. 뭐. 그럼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하반기 국정감사라든지 또는 업무 보고 이런 것들 그 준비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뭐 정신없이 바쁘게 박주민 스타일로 네. 지내고 계시다는 말씀을 좀 여러 주신. 가지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근데 전국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요. 네. 특히 이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네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너무 자화자찬이 세시고요. 자화자찬. 네. 그다음에 이제 각종 질문에 대해서는 별 의미 없는 단답형 답변, 네. 뭐 돌아보겠다,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시지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100일 기자 간담회였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걸 좀 기대하셨어요? 그래도 취임 100일인데 뭐- 지지율이 막 이렇게 낮고 네. 그래서 그래도 뭐 정치인이라면 네. 대통령이라면 뭐 이런 정도. 지금 뭐 지지율이 굉장히 낮죠. 네. 낮고 대부분의 그 낮은 지지율의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 때문이다라는 네.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자기 반성이 담기거나 또는 자기 반성을 조금 넘어서서 네. 뭐 크게 이제 지적되고 있는 인사라든지 네. 뭐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런 개선을 가져가겠다. 음.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자화자찬이 굉장히 셌고 날카롭지도 않은 사실상 네. 그냥 뻔히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냥 단답형으로 답을 하고 말아서 사실 뭐 들을 게 별로 없는 그런 기자간담회였죠. 네. 점수를 주신다면 지지율만큼? 지지율만큼. 그러니까요. 근데 네. 어제 보니까 한 50분 넘게 했고, 근데 대통령이 29분 혼자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를 또 그 기자들한테 시간을 좀 줬어요. 네. 뭐 동등배분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얘기가 굉장히 모두 발언이 길었고 거기에 뭐 담긴 대표적인 것이 뭐 소득주도 성장 정책 같은 것은 뭐 폐지했다. 그게 굉장히 큰 성과인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점은 좀 끊임없이 전임 정권 탓을 하면서 그렇죠. 또 뭐 그것을 성과 원전 원전. 관련된 네. 정책 부분을 바꿨다. 네. 소득주도 성장 관련된 부분을 뭐 폐기했다. 네. 부동산 관련된 정책 중에 일부 뭐 자기가 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에 네. 뭐 과거에도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뭐 족보 없는 경제 정책이다라든지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국제적인 여러 경제 기구들이 포용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경제 정책들이 운영돼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해왔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 임금 주도 성장 예, 뭐 그렇습니다. 이런. 그 포용 성장이 사실 우리나라 버전이 이제 소득주도 그렇죠. 성장인 것이고요. 근데 소득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미처 마련이 안 되면서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좀 급격하게 오르는 이런 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저는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당당하게 폐기했다고 하면서 뭐 특별한 어떤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그냥 듣고 있으면 거의 60년대나 70년대 미국의 어떤 경제학들, 밀턴 프리드먼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런 시장 중심주의, 네. 정부가 전혀 손을 안 대는 네.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계신데 최근의 세계적인 흐름하고는 아주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도 대대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신산업을 네. 발굴한다든지 산업구조를 재편한다든지 또 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확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고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이전부터 그런 걸 하고 있었죠. 네. 뭐 인더스트리 4.0이라든지 일본도 그렇고 뭐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홀로 우리나라만 지금 네.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60, 70년대로 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경제적인 성과가 나올지 참 걱정이고 특히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네.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나 뭐 해법도 못 내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기업들에게만 맡겨놓겠다. 참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욱 야당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탈원전도 그러니까요. 뭐 계속해서 이제 보수 일간지조차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아리백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되고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대폭 늘려야 된다. 네. 최근에 이제 나왔던 조사 결과들 보면 삼성 등 굴지의 기업들이 다 외국 생산 기지에서는 아리백을 달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안 돼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요. 그런 것들 좀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원전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뭐 예. 원전 뭐 최대 강국이어서 예. 원전 세일즈를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제한적이죠. 얘기를. 한정적이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기조가 60년대, 70년대 수준으로 오히려 더 역사적 퇴행을 네. 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좀 나오고 그리고 또 정부 안에서도 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누군가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권 내부에서 뭐 말씀을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주요 보직에는 이제 대통령이 검찰에 몸담았을 때부터 네. 같이 지내왔던 사람들이 쭉 앉아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무슨 비판을 하겠습니까?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소위 말하는 윤핵관, 네. 윤핵관들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과 친한 게 지금 핵심적인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 안 할 테고 또 윤핵관 분들이 몇몇 살펴보면 MB 정부 때 잘 나가셨던 분들이에요. 네. MB 정부 때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경제 정책이라든지 네. 뭐 이런 외교 정책. 정책이라든지 또는 국내 정책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본인들로서는 이런 것이 낡았다고 생각한다거나 시대에 안 맞는다고 생각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낮게 유지가 되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이 된다면 총선을 앞두고 분명히 이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이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오늘 SBS 조사 보니까요. 잘하고 있다가 29.6, 못하고 있다가 63.4, 네. 그리고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아예 10%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고 TK에서도 37.2. 그러니까 사실상 고르게 나쁘게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러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 고르게 나쁜 평가를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TK, 그래도 보수층, 그래도 네. 뭐 60, 70대는 버텨주는데 지금 뭐 전 세대, 전 계층, 전 지역에서 고르게 나쁜 평가를 받는 100일 만에 네. 나쁜 평가를 거의 받는 유일한 대통령. 거의 유일한 대통령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독선적인 일처리가 제일 높아요. 29.4로.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이 이렇게 공감 능력 네. 그리고 정말 저분들이 어려운데 뭔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뭐 이런 제스처가 전혀 없다. 근데 특히 의원님께서 좀 꼽아보시자면 100일 가운데 이건 진짜 용납할 수 없다. 이건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떤 장면이 좀 있습니까? 제가 진짜 여러 장면을 꼽고 싶은데요. 네. 하나만 꼽자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폭우. 상황이요. 네. 저는 그냥 아침에 눈을 뜨고 기사 제목만 보고도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아니 지금 대통령이 출근을 못했다는 거예요. 네. 거기 그 자택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후속적으로 계속되는 보도를 보면 더 황당한 거예요. 네. 이미 이제 사실은 그날 호우경보가 미리 내렸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퇴근할 때 집 잠기는 거 다 보고 봤다는 거죠. 근데 집에 가다 보니까 막 이미 잠기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네. 집에 간 거죠. 네.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전화로 지시했다고 예. 하는데 더 황당한 건 한덕수 총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미 그 아파트는 그 뭐. 종합상황실만큼의 예. 어쩌고저쩌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총리가 나와서 말을 또 해요. 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진짜 한번 그 아파트 공개했으면 좋겠어. 그 아파트 이제 종합상황실처럼 돼 있는지. 아크로비스타를. 그 집이. 예. 참 터무니없는 말들을 계속 덧붙이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공감 능력이 없다, 독선적으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를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수해 현장에 갔죠. 네.
가서 하는 말도 이게 무슨 뭐 상황을 파악하고 온 건지 온 건지 그냥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제 그 현장을 사진 찍어서 카드뉴스로 쓰고 네. 참 나 진짜 이거는 참 답답하다라는 말을 넘어서서요. 네. 제가 그날 진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대통령이 없나? 우리나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대통령 거기가 사저라고 해야 되죠? 사저를 그 몇 층에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의 자택을 그 위기관리센터로 만들어놨다 실제로 거의 그 수준이다라고 하면 이거 불법적 요소는 없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근데 대통령의 집을 위기관리센터로 꾸몄다. 이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잖아요. 이 불법 아닙니까? 뭐 따져봐야 되겠죠. 네. 따져봐야 될 텐데 아마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기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나갈 수는 없겠죠. 뭐 그런 부분은 따져봐야 될 텐데 네. 집을 종합상황실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만들었다? 그럴 리가 없죠. 그건 뭐 100% 거짓말. 너무 과장된 말이죠. 네. 이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너무 과장이 심한 거죠. 과장이 너무 심한. 엄청 심한 거죠, 과장이. 네. 뭐 기본적인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전화 이런 거. 네. 전화 저도 전화. 근데 그 여당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말이 폰트롤 타워더라고요. 폰트롤 타워.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니까 아 진짜 폰으로 했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보면 전체 그러니까 상황 장악도 그다음에 상황에 대한 판단도 대처 능력도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대로 4년 9개월 가나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헌법이 보장한 임기가 있는데요. 네, 근데 워낙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돌아서요. 네.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언론에 대놓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의도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여의도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 중 하나만 대충 뭉뚱그려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대체로 어차피 어떤 소문이니까요. 소문이니까. 가려서 이건 들으시면 소문이- 되는데 네. 넘어가죠. 조금 더 취재가 되면 예, 우리 예. 시청자분들께 공개하는 것을 제가 뭐 오늘 단독을 하나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넘어가시네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지금 누구도 제어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를. 리스크 때문에 엄한 사람들 괜히 많이 피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그걸 국민들 제가 참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고 참. 예. 뭔가 많은 내용을 알고 아유. 계신데 지금은 말할 수 없는 네. 이게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는 말할 수 기회가 있다. 되면. 요때가 좀 곧 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그 박주민 의원실에서 상당한 내용을 좀 준비 중인 것 같다. 아니 그냥 뭐 그냥 많이 떠도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큰일이네요. 뭐 지금 여의도 정가에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떠돌고 있다. 이것만 자체로도 국민들이 보기엔 도대체 뭐야, 어떤 거야. 궁금함을 넘어서 이거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이제 출범한 지 100일밖에 안 된 정부인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근데 무엇보다 이렇게 어제도 보니까요. 강인선 대변인이 기자회견 하는데 이제 네. 기자 질문을 다 셀렉팅을 하잖아요. 네. 근데 뭔가 짜맞춘 것 같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답변하기 쉬운 그리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이를테면은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기자들한테는 질문권이 아예 없었고요. 최근에 각을 세우고 있는 조선중앙의 동아에 대해서도 질문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경제지거나 좀 이렇게 매체력이 좀 큰 매체보다 좀 딸리는 이런 매체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대통령실이 오랜만에 소수자 배려를 했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저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점을 좀 간과하고 있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이 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뭐 큰 매를 맞기보다는 잔매를 좀 맞고 넘어가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억하시겠지만 네.
질문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그냥 넘어갔다. 이 이야기는 네. 말을 또 잘못해서 또 두드려 맞느니 그렇게 예. 해서 넘어가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아,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은 이상 공격적인 질문을 할 기자에게 질문권을 줄 이유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지나간 것 같고요. 뭐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크게 반등을 가져오겠다 이런 거보다는 하고 일단 넘기자. 일단 넘기자. 네,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는 듯한 답변. 그거는 좀 정치인으로서 어떤 태도라고 보십니까? 뭐 물론 이준석 대표 바로 복잡하겠죠. 반격을 했습니다만. 복잡할 거예요. 좀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사적이든 공적이든 무슨 대화가 오갔고 네. 또 둘 사이에 어떤 쌓인 게 있고 그래서 서로 그거에 관련해서 뭘 들고 있고 이걸 저희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약간 미워하면서도 서로 조심하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얽히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 뭐 그런 느낌이 좀 들던데요, 저는. 그렇군요. 곧 그러면 개봉박두네요. 이것도 이준석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준석의 지금 뭐 대전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지난번 토요일 날 이준석 전 대표가 네. 기자회견을 자청했을 때 뭔가 굉장히 큰 게 터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의외로 그건 별로 없었죠. 네. 그럼 진짜 없어서 안 담은 거냐, 뭐 있는데 안 담은 거냐, 뭐 여러 분석이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당발 리스크가 오히려 더 커지는 뭐 이런 상황이 점점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위태위태하니까 국민들이 뭐 야당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그래서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큰 관심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선 민주당이 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특히 이제 행정부가 지금 매우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기구인 국회, 특히 이제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네. 어제 민주당이 그 집무실 이전, 그 다음에 관저공사, 사적 채용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다라고 네.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제출을 하셨습니까? 네네네. 어제 했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뭐 일단 저희들이 이제 요구서를 제출했으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절차를 밟겠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당이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당이 반대를 하겠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그러면 의석수로 밀어붙일 것이냐, 네. 뭐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네. 그건 향후에 이제 여당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 보면서 최종적으로 판단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를테면은 정치적으로 그 협상에서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과거에도 보면 이제 뭐 국정조사를 어떤 당이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일부만 받아들여서 일부만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뭐 하는 방법 이렇게 된 적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상임위에서 다 열어가지고 관계장관들 출석시켜가지고 국정조사에 버금가는 상임위 진행 이런 것으로 그 진행이 된 바도 있었거든요. 뭐 근데 아마 이번 건은 저희들이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후자의 케이스보다는 일부라도 국정조사가 좀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세 가지 이슈인데요. 이 세 가지 이슈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은 겁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의 뭐 관저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정 기업이 해명이 잘 되지 않는 경로로 공사를 수주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실적이 없는 뭐 어떤 회사가 공사 업체로 선정된다든지 또는 코바나 콘텐츠 관련돼서 후원을 했었다고 알려진 뭐 후원이 아니다 뭐 이렇게 뭐 얘기도 다시 나오기도 하던데 그런 업체가 뭐 수주했다 뭐 이런 의혹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따져 물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채용 관련돼서도 뭐 아무리 이제 그 청와대가 아니죠 용화대라고 해야 되나요?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 이제 그 채용 과정이 이제 뭐 어떤 시험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특별한 어떤 인적 관계에 의해서 채용이 됐다든지 또는 그 과정이 좀
우리들이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부적합한 네, 인물들, 네, 네. 뭐 그런 분들이 채용됐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게 이건 왜 그러냐면은 네. 워낙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서의 잡음이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또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과연 이 베일에 가린 대통령실에 어떤 사람들이 과연 들어가 있는지 또 그 과정은 제대로 된 건지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네. 측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극우 유튜버 누나, 네. 그다음에 극우 정당 대표, 거기다가 일베 대변인, 네. 뭐 물론 본인이 아니라 동생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지만 그 여당에 계신 그 패널 분들도 그 말이 되는 변명을 해라. 그러니까요. 세상에 계정을 동생이랑 같이 나눠 쓰는 성인이 누가 있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막 이렇게 그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게시판은 제가 알기로는 네. 무슨 아이디가 없어도 그냥 쓸 수 있는 게시판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요? 알기로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무슨 뭐 아이디를 빌려주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그리고 뭔 아들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황 사장 아들, 우 사장 아들, 사장님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도무지 이게 좀 소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에 맞는 채용 절차이냐에 대해서 의문부를 갖고 심지어 최근에는 아빠 찬스 논란이 있었던 아들은 지금 6급 행정요원으로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아버지는 또 비대위원이 됐어요. 네.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사실은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좀 꼭 관철해서 국민적 의혹을 좀 해소하는 이런 막중한 책임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허위 경력 논문 표절, 이거 뭐 학교에서 이제 네. 학자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국정조사에 김건희 여사 문제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고민이 좀 되긴 돼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데 국정조사의 범위나 이런 걸 보면은 네. 그 수사에 영향을 미칠 그런 것들은 좀 제한되기 때문에 원활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가 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논문 표절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대라든지 숙대라든지 이런 부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조금 기다려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이슈가 불거지니까 국민들은 궁금한데 이거는 누가 따져주나요? 누가 물어주나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길 것 네. 같아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요, 그 초반에 북풍몰이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해 뭐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뭐 지금. 어제도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했었고, 네. 뭐 최근에는 뭐 기관들도 압수수색한 바가 있고요. 네. 네.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서해 공무원 그다음에 이제 동해 어부, 납북 어부, 네. 북송 사건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 끝까지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네.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칼끝의 끝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런 면이 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쪽 그 수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뭐 아주 이 부분을 깊게 들여다보진 못했어요. 네. 근데 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동해 어부 북송 사건 같은 경우 네. 이제 지금 저쪽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다가 최근엔 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북한에서 네. 북한 주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라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처벌한 사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북한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나라 사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서둘러 보냈다. 그건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네. 대정부 질문 때 얘기했고 여당 의원들도 요 말을 받아서 그런 사례가 있다더라 이렇게 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제 법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질문할 걸 준비하다가 그 4가지 언론에서 언급된 4가지 판례가 있는데 네. 4가지 사례가 있는데 언론에서 언급된 네. 한동훈 장관이 뭐 다른 사례를 언급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 포함해서 4가지 사례를 봤더니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케이스하고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이게 딱 맞는 사례가 없고 전례가 없는 건데,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범한 북한 사람을 네,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처벌한 경우. 가 없는데, 네.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재판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북한 사건을. 네. 근데 다른 사건이 있었을 있다. 수도 있죠. 근데 언론에서 언급된 사례는 4가지입니다. 네 네, 가지인데 네. 그거는 제가 다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서 네. 잘 안 맞는다. 지금 그 여당이나 정부가 얘기하는 부분이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약간 좀 무리하게 지금 수사나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무리한 수사를 지금 하는 거는 얼마 전에 여당 의원 중에 한 분이 네.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지지율이 왜 빠지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이분도 윤핵관 중에 한 명인데 네. 그분이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예요.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서 그렇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이제 신호탄이네요. 예, 뭔가 그 수사 같은 걸 통해서 지지율 반등을 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심지어 그걸 언론에서 나와서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특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핵심 인물이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좀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는 수사 아닙니까? 그럼 사실상 지금 전직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들을 넘어서서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수사할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렵다.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그건 아직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어쨌든 전 정권을 향한 그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에 막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서 뭐라도 하나 걸리면 막 그거 봐라 이게 전 정권이 잘못했다 이런 공격을 예전에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그런 방법을 다 알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지율은 이제 2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또 고정적인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죠? 동시에 네.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것들을 보통 바라보는데, 네. 첫 번째 단계인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은 되겠죠.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당연히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사의 결과나 수사의 과정을 받아서 열심히 쓰는 언론들의 영향을 그렇죠. 또 받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이 특수통 검사들이 그냥 수사만 하는 검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언론과의 그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그 사회적 파장을 낳고, 그 파장을 통해서 다시 수사를 하고, 이런 식의 그렇죠. 그 패턴이 패턴을 아주 그냥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들, 다 요직에 그분들이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자신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전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티타임을 부활시켰잖아요. 티타임 부활시키고 한동훈 장관이. 언론에 대한 공보 규칙도 손보고 뭐 준비 다 해놨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면 수사가 시작이 될 거고 수사가 시작되면 지지율은 오른다. 이 얘기를 여당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강도 높은 뭔가를 좀 장착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다 털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튼 지금 보면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이번 사면도 사실은 결정을 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도 그리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안 된 거다. 이제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요. 그럼 사면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건데 결정은 한동훈 장관이 한 건가요? 아니, 대통령한테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제 사면 대상을 추린다든지 뭐 이런 그 권한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이게 화제가 되는 거는 아마도 이제 단순한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MB 사면 같은 경우에는 윤핵관들의 꿈 아닙니까? 네. 꿈이자 소원이자 뭐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한동훈이 꺾은 것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의 파워가 대단하다. 네.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좌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도 꺾을 수 있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의 파워 엘리트를 좀 구성을 해보자면 이쪽에 이제 검찰 출신, 그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재부에서 추경호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단, 그리고 이제 윤핵관들이 이제 정치권 중심으로 해서 권성동, 뭐 장제원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삼두마차인데 이 삼두마차가 서로 상호 경쟁하는 게 아니라 원탑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뭐 윤핵관 하면서 막 그 자랑을 하지만 한동훈 장관을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열 윤핵관 하나 한동훈 네. 못 따라간다 그런 이런 얘기가 얘기가 많이 나온다. 나오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도 한두 명 정도만 진짜 백이고 뭐 나머지는 이제 호소인 뭐 실제로는 뭐 거의 영향력이 없는 뭐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이 다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럼 검찰 출신들이 다 한다. 지금 뭐 대부분의 요직에 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요직이라는 게 뭐 갖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파워라는 측면인데 그 정보의 길목에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감원, 금융거래 정보, 네. 자료제출 요구권이나 이런 게 있어서 사실상 영장 없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네. 국정원 기조실장, 뭐 국내 정보는 한정됐다고 하지만 뭐 여전히 국외 정보나 이런 것들은 대북 네. 정보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범죄정보 수집하죠. 네. 법무부 장관 인사정보. 인혁처의 경우에도 인사정보로 관리하고 있는 인재 풀이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이 될 법한 사람들도 하거든요. 인혁처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보면 30여만 명을 관리한다고 자랑스럽게 써놨는데 30여만 명이요? 네,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를 이제 법무부에서 아마 관리하겠어요. 그 다 한동훈 장관 휘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관리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공무원이 될 수 있을 만한 학자, 기자, 뭐 기업인. 연예인, 기업인 이런 사람들 정보를 다 수집해서 관리한다는 사실상 거예요. 전 국민을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인사 누가 장관이 될지 누가 공무원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국가 인재라 그러면 괜히 기분도 좋고 제 정보 관리해 주세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제한 없이 그러니까 이 정보의 흐름을 다 잡고 있는데 이제 특수통들이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전례들 보면.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겁니다.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주목받는 한 분이 계시니 바로 지금 대통령실의 법무비서관이죠. 주진우 전 검사 네. 얘기가 또 나옵니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비서관 다 합쳐봐야 제일 쓸만한 거 하나 있으니 그게 주진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는 왕비서관. 그래요. 예,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왕실장 시절을 겪었잖아요. 김기춘 왕실장 시절을 겪고 박근혜 탄핵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진우 왕비서관 시대를 지금 대통령실의 직원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시행령 통치를 밑받침하기 위한 TF를 구성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근데 비서관 아래 TF를 두고 비밀리에 운영했다면 이건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보도를 봤습니다. 그 네. 보도를 봤는데 이제 두 가지를 검토해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TF의 역할, 그다음에 그 TF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까지 공유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굉장히 내밀한 국가 기밀을 민간인들에게 제공했다. 네. 이러면 이제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역할 자체가 뭔가 불법적인 기획이나 뭔가를 하기 위한 거였다. 이래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어요. 아마 이제 국회가 가동이 되면 네. 그 뭐 운영이나 이런 데서 이 관련된 좀 질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만약에 지금 보면 한동훈 장관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기본적인 방향도 그렇고, 물론 이제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정책을 이제 관철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바꿔서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네. 이제 야당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시행령으로 바꿔서 사실상 시행령 정부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거 입법권을 조금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만들 수 있는 거고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헌법 위반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 멈추지 않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만들 때도 논란이 됐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의 경찰국을 만들 때도 논란이 네. 됐었고, 이번에는 이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네. 범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국회법이나 이런 데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있긴 있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나머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 사법적으로 네. 이 시행령의 효력을 다툰다든지 네. 이런 것밖에 없고, 그걸 넘어선 방법은 이제 뭐 흔히들 지금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장관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든 장관을 탄핵하든 뭐 이런 건데, 네. 그거 자체가 무슨 시행령을 다시 고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강력하게 대응은 하고 싶은데 시행령을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뾰족한 수는 잘 보이지 않는. 그렇군요. 제가 의원님 모시고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제 시행령으로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상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그 이전부터 얘기했던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했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의로 만드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뭐 지금 시행령을 만들면서 그 시행 법률의 규정 취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범죄들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 얘기는 앞으로 시행령 밖에서 더 넓힐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넓힐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걸 위한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최근에 이제 그 검찰의 직제를 좀 개편을 다시 하면서 네. 그 검찰 말부가 있어요. 말부가 뭐냐면 1, 2, 3, 4, 5부가 있으면 끝부가 5부지 않습니까? 예, 이걸 예, 말부라고 부르는데, 말부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다시 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법이 곧 시행이 되면 직접 수사 범위가 더 줄어들 텐데 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를 늘렸지 했더니 이제 시행령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향후에도 또 필요하면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점점 더 넓힐 수도 있다는 네,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해왔던 이제 검찰의 권한 축소 및 검찰에 대한 견제, 뭐 이런 부분의 의미가 많이 탈각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경찰국 신설 같은 경우, 네. 이상민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번에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비대화되고 권한이 세져서 어쩔 수 없이 경찰국 만들었다 해놓고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이 또 다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들고, 경찰에서 뭐냐 이거 도대체, 그 마리아 막걸리야 이런 얘기가 서로 나오는 거죠. 뭐 그냥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막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뭡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그러면 소위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국회의장의 조정안으로 사개특위를 만들어서 이제 제2의 중수청을 만들고, 네. 그리고 사실상 제2 FBI라고 하는, 한국형 FBI라고 하는 이제 중수청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조정하는, 그게 연말까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사개특위를 만든다거나 그 사개특위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한다거나 이런 소식이 전혀 없어요.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발족을 이제 곧 운영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 사개특위는. 그래요? 예. 네, 사개특위는 곧 운영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여야 동수 구성이 되고, 사개특위가. 네, 합의제로 처리되기로 됐어요. 사실상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뭔가 법 통과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국회 출입 그동안 해본 경험에 네. 비추어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좀 그게 좀 답답하고요. 박병석 의장 당시 합의문의 1항이 네. 수사 기소를 완전히 이제 좀 분리한다가 1항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나 또는 심지어 뭐 국민의힘도 의총에서 우리 당보다 먼저 승인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예. 나중에 그랬다가 가서 엎어버린 거잖아요. 한동훈 장관의 전화 한 통을 엎었다 뭐 이런 소문이 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다 합의가 됐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야 동수고 합의제로 처리가 되기로 되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예. 그러면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권 다 갖고,
또 경찰은 또 경찰국까지 만들어서 또 정부가 다 통제하고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만큼의 검찰 권력이 더 강해지는 이런 나라가 되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사실 그거보다도요. 네. 검찰이 권한이 더 세진다 뭐 이런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도 더 강력하게 정부가 틀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친한 그룹 인맥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금감원장 네. 이렇게 가면 그렇죠. 이제 금융 정보를 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국내 국외 특히 이제 국외 정보, 대북 정보, 네. 국정원, 기조실장 뭐 이렇게 네. 해서 쭉 가고 대통령실에도 이제 뭐 쭉 검찰 네. 출신들이 쭉 가 있고 그래서 특정 직역 또는 특정 직역도 아니죠. 특정 그룹이죠. 그룹. 아주 그냥 그 그냥, 예. 작은 풀에 특수부 검사 출신들. 예, 그냥 특수부 검사 출신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과 라인. 굉장히 가까운 네. 윤라인. 예. 윤라인이 이제 엄청난 정보를 다 이제 다 손에 이제 쥐게 된 그런 상황이 돼서 향후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참 두렵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경찰국 관련된 내용인데요.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전력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한테 와, 저 정도면 이거 밀정 아니야? 막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난다. 이런 국민들도 계시고요. 뿌락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소위 학생운동 안에 내부의 정보를 경찰에 제보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득을 얻고 뭐 이런 일들이 각 대학가에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네. 80년대 굉장히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냥 이분은 그냥 자기 일 하는 겁니까? 이런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되나요? 뭐 경찰국장 임명을 국회에서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국회에서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는 분들, 근데 또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뭐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국장은 뭐 인사청문 대상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임명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데 저희는 문제 제기는 계속 하고 있죠. 경찰국 아예 설치부터 좀 잘못됐다라고 저희들은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사실 뭐 이 부분의 과거 전력 뭐 아직 투명하게 백일화에 드러난 건 아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네. 국민적으로 이런 분들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국장으로 앉아서 무슨 일을 할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경찰 장악에 너무 앞장서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지난 그 이제 현대사에서 겪어온 불운했던 역사들을 다 기억하고 그게 또 영화로도 다 만들어져서 네. 사실상 국민들이 다 학습하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민주주의야 민주정치에 저해되는 요소고 이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될까에 대한 의문부를 바로 보여주는 게 지지율인데 뭐 그것도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뭐 좀 지켜봐 달라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진짜 답답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 여론이 높았죠.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굉장히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 밀어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이제 SBS 네.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정평가의 1위가 독단적으로 일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독단적으로 일하지 말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면 좀 들어라.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태도가 계속 보여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거고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관 탄핵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당내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 오가고 있는데요. 네. 사실 탄핵까지 가는 과정을 그래도 좀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로 탄핵 이런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좀 부족하나마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법 98조 2 같은 경우에 문제 있는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그 의결을 통해서 행정부에 공식적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가 그 의견을 받아서 향후에 그 의견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할지를 다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뭐 그런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써가면서 정부와 여당의 어떤 태도를 보면서 뭐 추진을 해야 될 경우엔 추진하고 이런 쪽으로 좀 논의가 좀 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막 이제는 민주당의 본질로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서야. 이제서야. 민주당 얘기 시작하면 막 조회수가 떨어져요. 그참 걱정입니다. 예전에 인기 많을 때는 민주당을 해야 막 조회수가 올라갔는데 제가 중국 가기 전만 해도 그랬거든요. 근데 3년 갔다 오니까 민주당 인기가 이렇게 없어졌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까 진짜 고민인데 그 촛불혁명으로 민주당이 그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보니까 국회에 보니까 이 의석이 부족하니까 판판이 뭘 해도 막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모아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근데도 뭐 되는 게 없어요. 개혁 과제들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이상하다. 민주당이 정부도 그다음에 국회도 행정부와 입법, 사법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가졌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된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표면적으로 보이는 제가 봤던 모습들은 특히 이제 사회경제적 이슈 관련돼서는 많이 외면하거나 회피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든지 선거가 어렵다든지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든지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해야 되는 일을 좀 열심히 안 했던 바가 있고요. 그나마 이제 했던 것도 보면은 좀 정책적으로 구멍이 좀 많이 뚫려서 있거나 또는 관료에 의지하거나 관료가 그어놓은 어떤 재정적 정책적 한계를 못 벗어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좀 저는 당이 좀 반성하고 왜 우리가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와 중앙정부를 갖고 있었고 지방정부의 대다수를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개혁 과제들, 사회를 정말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일들을 못했는가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 놓고 보면은 그 반성과 이런 것들이 몇몇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여기에 국한이 되고 또 뭐 누구하고 친하냐, 누구하고 안 친하냐 이거로 나눠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예전에 출입하던 민주당은 누군가는 이제 개혁 입법, 누군가는 이제 우리 사회 비전, 뭐 기자가 기사를 쓰든 안 쓰든 그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눈 밝은 기자들은 그런 의원님들을 만나서 막 인터뷰를 하고 그걸 이슈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제 담론을 형성하고 자, 이리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무상복지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제기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논의 자체가 당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 뭐 이낙연이냐, 반 이낙연이냐, 명락대전, 뭐 이런 얘기들만 계속 나온 사람 중심으로 편을 갈라서 싸우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정치면 당이면 아젠다를 가지고 맞아요.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근데 특히 제가 이번에 아쉽게 되셨지만 당대표 출마하실 때 당대표가 되면 내가 차별금지법은 꼭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입법 과제들 당대표가 되면 해야 될 그 당 개혁 과제들을 몇 가지 내세웠었고 그다음에 입법 과제로 한 5-6가지를 내세웠었습니다. 뭐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 굉장히 느슨하게 돼 있어서 여전히 구멍이 좀 많아서 그 부분 특히 저쪽에서는 약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막고 조금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이제 탄력을 받으려면은 그 임금을 좀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나 또는 중소기업들이 그거 없이 이제 최저임금이 갑자기 16% 넘게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난 건데 그러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협상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경우는 본사와의 협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나 이런 거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하겠다.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종사하시는 노동자 숫자가 170만 명이 되고 근데 법에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들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좀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나가기 위해서 첫 발을 뗐는데 네. 그게 여전히 안 되다 보니까 뭐 그 갑자기 이제 굉장히 빈곤한 분들이 돌아가신 지 한참 만에 발견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 고용보험, 즉 전 국민 소득보험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법을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대학 교육이나 이런 것들 좀 강화해서 전국에 거점 대학들 10개를 좀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해보겠다라고 내세웠었죠. 예. 당대표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을 해도 잘할 거예요. 자, 저희 스픽스와 이슈 토크 빅이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그날까지 밀어드리는 걸로 아이고.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거를 하신다고 하면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밀어드리죠. 아니 근데 사실은 네, 저희가 이거 해야, 이런 거 해야 국회의원 의미가 있죠. 네. 네. 저희가 사실은 그 처음에 대선 지선 지고 나서 네. 평가를 했을 때 네. 막 혼란이 있다가 네. 당내 약간 정리되는 분위기가 일순간 만들어졌었어요. 그때 대부분의 이제 당내 뭐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우리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하려는 정당이라는 게 불명확했다. 맞아요. 그래서 요것을 좀 명확하게 갖추자 얘기가 나왔는데 또 갑자기 또 막 이 얘기는 또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또 막 그러니까요. 좀 중심을 잡고 너무 재미없는 전당대회가 됐다. 그러니까요. 뭐 얘기거리가 예. 없는 전당대회가 맞습니다. 됐다라는 예. 평을 받고 있죠. 근데 저는 민주당에 늘 그래도 진보 블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가 진보 정당이라고 하긴 어렵죠. 그렇지만 민주당 안에 진보적인 가치관과 진보적 의제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그것을 관철해서 입법화하는 블록, 세력 이런 게 있었는데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이제 출마를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주변의 몇몇 의원님들이 진보 블록을 좀 다시 좀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뭔가 좀 이번 전당대회가 하나의 계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출마를 한 건데 진보적인 아젠다라든지 또는 진보적인 어떤 사회 개혁을 고민하시는 의원님들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구슬도 서말이라도 꿰야 돼요. 그렇죠. 근데 좀 흩어져 계시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힘을 모을까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꼭 제가 중심이 되지 않더라도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내 조직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내 정치를 잘 못해요, 제가. 의원들하고 밥 먹고 술 먹는 걸 못합니다, 제가. 일만 해서 그래요, 일만. 그래서 예. 이 어떻게 사람들 좀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좀 할까 이 부분을 제가 잘 못하는데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진보적 대중정당론하고 사회연대 정당론이 좀 붙었어요. 이번 유일한 쟁점. 왜냐하면 이것도 뭐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재명 의원이 뭐 유튜브 방송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느닷없이 국민의힘은 저소득 저학력자가 그 지지를 많이 하고 민주당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계층들이 지지를 많이 한다. 사실은.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랬냐면 내가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가려고 이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박용진 의원이 진보적 대중정당론은 사실 운동권 정파에 있는 그냥 노선일 뿐이고 실체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언론이 재미없으니까 안 쓰고 그냥 사그라졌어요. 근데 앞서 말씀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가로 열고 노동자, 농민, 빈민 가로 닫고 이게 김대중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맞아요.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를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할 거냐, 누구의 눈물을 닦아줄 거냐,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은 어떤 분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드릴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쭉 아까 입법 과제들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이제 소외되고 힘없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안전망이 없는 분들을 좀 챙기는 역할을 해야 돼요.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급격하게 선진국이 되면서 꼬리가 굉장히 긴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앞쪽은 아주 글로벌하고 세계적인 수준을 갖고 있고 기업들만 봐도요. 저쪽에는 굉장히 긴 꼬리가 이제 있으면서 상당 부분 이제 꼬리의 긴 부분은 굉장히 좀 힘들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다 챙기면서 쭉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해줘야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안전망 또는 산업체계 전환
교육 체계 전환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뭐 비유적 표현을 든다면 약간 그 끌어올리는 축적의 시간이 좀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 이번에 이제 신림동 반지하 돌아가신 분들 보니까 너무 참담했어요. 네. 그 가장이 여성 노동자였고 그리고 면세점 지부에서 맞습니다. 서비스 연맹 네. 면세점 지부에서 총무부장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언니가 발달 장애인이었고 13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 그 앞에 가서 사진만 찍고 온 거예요. 이게 정치냐? 사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고 그런데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20년 안에 우리 반지하 없애버릴 거야. 그럼 반지하 살던 사람 어디 가라는 말입니까? 누가 반지하 살고 싶어서 삽니까? 예, 반지하 살던 사람 어디 가라고 그렇게 정치가요. 이래도 됩니까, 의원님? 다른 건 모르겠고 사실은 그 비참함과 슬픔 앞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노출했죠. 현장에서 이제 질문하는 것 들어보셨겠지만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전 정보 없이 와가지고 그냥 뭐 호기심에 물어보는 것 같은 질문이잖아요. 동네 아저씨가 뭐 검찰 수사하듯이 네. 막.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이고요. 야당이 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야당이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의석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 또 약자분들의 든든한 우산, 방파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의원님 모시고 정말 거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준으로 당대표급으로 저희가 모시고 경제 현안부터 정치 현안, 뭐 외교 현안까지 싹 다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네. 나름 기자님만 뜻깊으시면 안 돼요. 저만 이게 저만 뜻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하여튼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의원님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종종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예, 뭐 네. 제가 뭐 편하게 오늘 저도 방송 잘했는데. 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치가 사실 이제 희망을 드리기보단 냉소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한테요.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책을 좀 읽다 보니까 냉소의 대상이 된 것 같고, 근데 냉소의 대상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었던 민주당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도 저는 크게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요. 청년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약자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